최하나는 거울 앞에서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3살이지만 여전히 부모님 돈으로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이런 사치가 일상이었죠. 스마트폰을 들어 완벽한 각도를 찾더니 셀카를 여러 장 찍어댔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하루네.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고르면서 하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좋아요와 댓글들이 벌써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반응, 모르는 사람들의 감탄사까지 모든 게 예상대로였죠. 아파트 로비로 내려가면서 하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하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어제 택배를 받으러 내려왔을 때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하나는 이 경비원에게 화를 냈었습니다. 거기 아저씨. 하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지만 하나는 더욱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택배 어디 갔어요? 분명히 오늘 온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당신이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분실된 거 아니야? 우리가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데 이런 식으로 일해요? 경비원이 택배를 찾아서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의 화는 더욱 커졌어요. 이거 박스가 찌그러져 있잖아. 어떻게 관리한 거예요? 안에 있는 게 깨지면 어쩔 건데? 죄송합니다. 택배 기사님이 전달해 주실 때 이미. 변명하지 마요. 당신이 받을 때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경비실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야? 하나는 그날도 계속해서 경비원을 몰아세웠어요. 주변에 다른 주민들이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당신 때문에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좀 더 단정하게 입고 다니면 안 돼요?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유니폼이라도 제대로 된 걸로 바꾸든지. 경비원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에게는 그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지나갈 때 인사한답시고 눈 마주치지 마요. 기분 나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되니까 알겠죠? 오늘도 하나는 경비실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응, 나 지금 집에서 나가는 중이야. 우리 아파트는 괜찮은데 경비 수준이 좀 떨어져서 말이야. 아무나 뽑는 것 같더라고. 경비원이 들으라는 듯이 하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경비원은 그 말을 다 들었지만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하나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통화했어요. 맞아. 요즘 경비들이 주제를 모르는 것 같아. 자기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주민들한테 함부로 눈 마주치고 그래. 밖으로 나서면서 하나는 다시 한번 거울처럼 반짝이는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명품 옷, 명품 가방,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까지. 이 모든 게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도 하나의 행동은 마찬가지였어요. 주문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로 말했고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여기 너무 시끄럽지 않아? 다른 자리로 옮겨주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다른 자리가 없다고? 그럼 저 사람들 보고 자리 옮기라고 하든지.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참아야 해?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당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주문한 음료가 나왔을 때도 문제였어요. 이게 뭐야? 라떼 거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다시 만들어주세요. 거품이 부족하신가요?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조금 더가 아니라 아예 다시 만들라고.
이런 걸 가져와서 돈 받으려고 하는 거? 결국 음료를 다시 만들어야 했고, 하나는 그제서야 만족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봐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는 또다시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댓글들도 예상대로 부러워하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하나의 남동생 최준호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드디어 상견례 날짜 잡았어. 이번 주 토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누나도 꼭 와야 해. 하나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상견례에 왜 내가 가야 하는데? 너희 둘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나가 우리 가족 대표 중 하나잖아. 그리고 예비 처가에서도 가족들 다 나온다고 했거든. 제발 와줘. 준호의 간절한 부탁에 하나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어차피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대 집안은 어때? 괜찮은 집안이야? 응, 아버님이 사업하신다고 들었어. 딸 하나뿐이라서 우리 미영이를 정말 예뻐하시는 것 같아. 하나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사업한다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집안인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품위에 어울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았죠. 상견례 당일 하나는 평소보다도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비싼 액세서리까지 완벽하게 매치했어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던 하나는 부모님과 준호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예비 신부 측 가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는 슬쩍 그들을 훑어보더니 속으로 품평했습니다.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집안인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준호 누나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의상 인사를 했지만 내심으로는 자신의 옷차림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면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준호와 예비 신부 미영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했고 양쪽 부모님들도 서로 예의를 갖춰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만 혼자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르신 한 분이 더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의 어머니가 물어보자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 할아버지께서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하나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할아버지라니 나이가 많으신 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늙은 사람이니까 자신에게 관심도 없을 것이고 적당히 인사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잠시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매일같이 갑질했던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전우인. 하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경비원. 아니, 그 어르신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경비실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품위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지금은 왠지 다르게 들렸어요. 하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죠. 아버님, 이쪽이 준호 누나 하나씨입니다. 미영이가 소개하자 그 어르신의 시선이 하나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하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는 가까스로 인사말을 내뱉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는 제대로 된 대화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동안 자신이 저 어르신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만 맴돌았어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무례했던 것 같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준호는 행복해 보였고 양쪽 부모님들도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혼자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어르신은 식사 내내 조용했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긴 했지만 하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실망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즈음 그동안 조용했던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혼담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하나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봅니다. 그중 하나가 경비일이죠. 하나의 가족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비일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씨가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하나의 부모님과 준호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들을 보니 제가 소중히 여기는 손녀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하실 것 같아서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기, 아저씨, 당신이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주제를 모르는 것 같다. 함부로 눈 마주치지 말라 같은 말씀들을 하셨죠.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이 우리 가족이 된다면 우리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의 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설마. 어머님 직접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택배 때문에 호통을 치시고 제 옷차림까지 지적하시면서 아파트 이미지를 떨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말에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누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고 부모님들은 당혹스러워했어요. 사실 저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꽤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영이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오해가 아니란다. 내가 이번 주에도 직접 경험한 일이니까. 특히 택배가 찌그러졌다고 호통치면서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경비실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냐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구나. 어르신은 하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였어요.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죠. 하나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나야,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자신도 그걸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그랬어?
정말로? 준호야, 나는. 대답해. 정말 그런 말들을 했어?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죠.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혼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미영이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을 맺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어르신과 미영이 가족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하나네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부모님들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남겨진 하나네 가족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그 침묵을 깼어요. 누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나는 미영이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 누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준호의 울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하나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정말 그런 말들을 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나는 그냥 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하나의 아버지도 참았던 화를 터뜨렸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돈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가르쳤냐? 아빠, 나는 그냥 평소처럼. 평소처럼? 그럼 평소에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야? 거기 아저씨라고? 경비 아저씨한테? 하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나는 누나 얼굴도 보기 싫어. 어떻게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내 행복이 돌아와? 미영이가 다시 돌아와? 준호의 말에 하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누나는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부모님 돈으로 명품이나 사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갑질이나 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영이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행복했는데, 누나 때문에 다 망가졌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침묵이 계속됐어요.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마련해준 집에서 나가서 살거라. 아버지의 말에 하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보였어. 우리 돈으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다니고. 어머니도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야, 너는 정말 반성이 필요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편하게 키운 것 같아. 엄마, 나 어디 가서 살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일도 구하고 독립해서 살아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누나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도 너무 관대한 거야. 하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버린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나를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거야. 언제든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다시 받아들일 거야.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어요. 하나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하나는 진짜 혼자가 됐어요.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돈으로만 살아왔던 하나에게는 모든 게 막막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어요. 평소에 허세만 부리고 진짜 속마음을 나누지 않았던 관계들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절실히 느꼈어요. 모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10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줬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였어요. 일도 해본 적 없고 독립해서 살아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화려한 일상을 올리던 친구들의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경비 할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잠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도 경비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중간에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모텔에서 며칠을 보낸 하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돈도 얼마 없었고 이대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웠어요. 결국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도 경력도 없는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써본 적도 없고 면접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죠. 첫 번째로 지원한 곳은 동네 카페였어요. 사장님이 하나를 한참 훑어보더니 물어봤습니다. 일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뭘 하셨어요? 하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놀고 먹었다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집안일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겨우 둘러댄 대답이었지만 사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일단 며칠 연습으로 일해보세요. 적응되면 정식으로 고용할게요.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게 어려웠어요. 커피 머신 사용법도 몰랐고 주문받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손님들이 짜증을 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리떼 하나요. 카운터에 커피를 올려놨는데 손님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거품이 이렇게 많아?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 만들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나도 바쁜 사람이야. 손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나는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라고?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왜 일을 시켜? 이런 식으로 장사할 거야? 손님의 말에 하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과거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였어요. 사장님이 나와서 상황을 정리했지만 하나에 대한 불만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어요. 죄송해요. 좀 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겠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설거지와 청소를 주로 맡았어요. 손님들의 상대는 사장님이 직접 했지만 하나도 가끔 서빙을 도와야 했습니다. 여기 물 좀 갖다 줘. 테이블 좀 치워. 바닥에 떨어진 거 좀 주워.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시들에 하나는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손님이 하나에게 반말을 하며 무례하게 굴었어요. 야, 거기 아가씨. 이 테이블 좀 닦아? 더럽잖아. 하나는 참으며 테이블을 닦았지만 손님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닦은 거야? 다시 해. 제대로 안 돼 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 순간 하나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경비 할아버지에게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도 결국 한 달을 버티지 못했어요. 실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편의점이었는데 여기서는 야간 근무를 맡았어요. 밤새 일하고 아침에 집에 돌아가는 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발은 아프고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하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말을 하거나 큰 소리로 호통을 치거나 심지어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편의점에서 일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 특히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손님 한 명이 들어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야, 거기. 이 도시락 언제 만든 거야? 하나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온 상품입니다. 오늘 오후라고? 이게 뭐가 신선해? 돈만 받으려고 하는 거야? 손님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자 하나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드릴까요? 교환?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게 맞냐고. 순간 하나의 뇌리에 과거 자신이 경비 할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경비실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냐고 했던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손님은 더욱 화를 냈어요. 잘못했다고? 그럼 뭐 어쩔 건데? 내 기분이 나빠진 건 어떻게 할 거야? 결국 점장님이 와서 상황을 수습했지만 하나는 그날 밤 내내 우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과거 자신의 행동들이 떠올라서 괴로웠어요. 며칠 후 하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편의점도 결국 그만두게 됐거든요. 이번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맡게 됐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닦느라 손톱 밑까지 더러워졌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다니던 때가 꿈만 같았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 하나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갑질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하나가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청소를 했지만 그 사람이 손을 씻으면서 물을 튀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하나의 등과 머리에 튀었어요. 하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나가버렸습니다.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젖은 옷을 만지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자신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식당 홀에서는 다른 직원이 손님에게 혼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주문한 거랑 다르잖아.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바꿔달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나 약속 있어서 급하거든.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 직원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34년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입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명품 가방 대신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의 자신이 더 진짜 같았어요. 허세와 거짓으로 포장된 과거의 모습보다는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나는 경비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분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표정까지 모든 게 정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하나가 여러 일자리를 전전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음식점에서 청소와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음식점 앞 유리창을 닫고 있던 하나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길 건너편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바로 경비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는 손을 멈추고 그분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도 하나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하나는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가 음식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유리창을 닦으며 할아버지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네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무시하거나 면박을 줬을 텐데 지금은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하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하나의 대답은 짧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단 말. 이제야 알겠소? 할아버지의 말에 하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지위나 돈으로 사람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잘 지내시나요? 우리 미영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준호 씨와 헤어진 후로 계속 할아버지의 말에 하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동생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네요. 하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어요. 미영이는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하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준호를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준호는 아직 혼자예요.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을 잘 만나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하나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길 바라죠. 저랑 다르게 좋은 아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하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저를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라도 현실을 알게 해주셔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하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죠.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유리창 닫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하나는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의 1년 만이었어요. 부모님께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내용을, 준호에게는 미안하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는 상관없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는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분식집에서 청소와 간단한 조리 보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나이 많은 할머니라서 하나를 딸처럼 아껴주셨지만 하나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하나는 가게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은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어서 회사원인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하나는 정중하게 대답하고 주문을 받았어요. 떡볶이를 끓이면서 가끔 손님을 힐끗 봤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가 완성되어 가져다 드렸는데 손님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이게 뭐야? 떡이 너무 딱딱한데? 하나는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말없이 기다리던 손님이 갑자기 화를 내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까요? 다시 끓여달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나도 바쁜 사람이야. 그 목소리와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과거 자신이 수없이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지.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손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님은 계속해서 하나를 몰아세웠어요. 마치 과거의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되겠어? 손님을 뭘로 보는 거야?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결국 사장 할머니가 나와서 상황을 수습했지만 손님은 돈도 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바닥을 치웠어요. 하나야, 괜찮니? 사장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하나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가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심했어.
하지만 하나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자신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는 예전 살던 아파트 앞을 지나갔어요. 일부러 돌아가는 길은 아니었지만 버스를 잘못 타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보니 새로운 경비원이 앉아 있었어요. 경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로비를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공간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얼마나 외로울지, 사람들의 무시와 갑질을 받으며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나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옷 대신 낡은 작업복을,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의 자신이 더 진짜 같았어요. 허세와 거만함으로 포장된 과거보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하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돈이 없어도 명품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식집에 가서 청소하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때로는 갑질을 당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신의 삶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스마트폰을 보니 소셜미디어 알림이 몇 개 와 있었어요. 예전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들이었습니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명품 쇼핑 인증샷들. 한때는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는 더 이상 그런 게시물들의 좋아요를 누르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앱을 닫고 내일 할 일을 정리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봤어요. 그때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하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분식집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손님들의 갑질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신의 삶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고 하나에게 관대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고 예전 친구들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하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교만했던 과거의 대가는 평생 치러야 할 몫이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하나의 하루가 끝났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계속될 거였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꿈처럼 사라지고 현실만이 남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짓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허세도 가식도 없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비록 세상이 차갑고 용서도 구원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가 선택해야 할 삶이었어요.